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등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논의할 때 고성까지 오갔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여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최고위 참모 3사람이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집권 후반기에는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놔줘야 한다고 말해서 이르면 다음 달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 대화를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통합은 절대 없다고 엇박았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계속 통합을 제의하겠다며 달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공개된 뒤 민주당이 섬뜩하다며 한국당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은 법에 따라 구성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세금 도둑이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 교수를 끝으로 사실상 가족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14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집권 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선 당 대표들끼리 고성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분위기가 격해지자 문 대통령이 웃으면서 분위기를 진정시키는 동작을 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가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른 당 대표들께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황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 제기에 대해서 좀 감정이 격해서 고성이 다른 당 대표 오고 갔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것이 대통령 면전에서 아주 뜨거운 실질 토론이 된 것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어제 만찬회동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에 돌아가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했지만 지난해 11월 첫 회의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의 모친상 조문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여야 대표는 위로의 말을 다시 밝혔습니다. 어제 만찬 전엔 노영민 비서실장 등 청와대 3실장이 처음으로 공동 기자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노 실장은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채용, 전관 예우 등 국민의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 대화를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변혁의 신당 추진 기획단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 통합은 없고 개혁 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삼아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재건 노력은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제3지대의 길 역시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전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의 발언이 YTN 보도를 통해 나간 이후 민주당은 섬뜩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전력이 있는 친박 주요 인사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도마에 올린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정권 재창출 의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전에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0년, 50년, 더 나아가 본인이 죽기 전까지 정권을 안 뺏기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를 작심하고 비난한 겁니다. 결정적인 막말은 택시 기사와 나눴다는 대화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택시기사가 이런 이야기,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환경이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지 거.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 말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가. 이 말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섬뜩한 발언이라며 한국당의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막말 정치는 정치를 증오와 저주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세월호 관련 막말을 공식적인 당회의 자리에서 꺼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했을 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3선인 김 의원은 친박 주요 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이후 갑자기 경선을 요구해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이 흐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여전히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이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꽤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서울 9.9도, 대전 9.6도, 대구 8.2도, 부산 12.2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과 광주 17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능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능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도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516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5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엔 경기도 오산시 우남 사거리에서 14톤 화물차가 교차로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20분쯤엔 경기 평택시 청부읍에 있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의 가구 전문점 이케아에서 소방기계 오작동으로 고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피 소동은 갑작스러운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서 시작됐고 직원들의 안내로 고객들이 급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화재 안내 방송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구속시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전후로 모두 13차례 정 교수를 소환했지만 조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아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가족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데 대한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살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해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뒤늦게 서울대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생의 구속 사유가 된 웅동학원 비리 혐의도 조 전 장관 이사 재직 시기에 발생한 데다 자택 PC에서 관련 소송 문건이 발견돼 검찰이 연관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정이 늦춰진 만큼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 비공개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 전 장관도 최근 정 교수 변호인단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14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할 내용이 적지 않아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에 이어 소속 가수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까지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양현석 전 대표가 14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경찰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YG 소속 가수였던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BI 관련 내용도 진술했는데 이때 양 전 대표가 개입해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양현석 대표가 이제 일단은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봐.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주는 건 일도 아닌데. 양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회사 돈으로 A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수사를 막아 범인 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도 아직 많아 양 전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양 전 대표를 성접대와 상습 도박 혐의로 2차례 수사했지만 도박 혐의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협박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은 상습 도박보다 죄질이 무거워 영장 신청 가능성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죠. 유 씨가 승소하게 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입니다. 댄스곡 가위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던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 씨는 지난 2002년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입국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39살이 된 유 씨는 병역 기피자도 38살이 넘으면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재외동포법 조항을 내세워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1심과 2심 모두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유 씨가 연달아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시작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 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 금지 5년 처분을 받는 데 비해 17년간 무기한 입국 금지는 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가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인 만큼 단순히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모두 발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유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유 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유 씨가 승소하더라도 LA 총영사관은 법무부와 병무청의 의견,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YTN 전준정입니다. 해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축구 선수에게 9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남아있고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서 생활했다면 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는 판단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인 A씨는 지난 2016년 중국 프로리그로 진출해 2년간 활동했습니다. A씨는 이적한 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중국 구단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무당국은 A씨가 신고하지 않은 연봉을 총소득에 합산해 9억 원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 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A씨는 2016년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활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중국에 1억 6천만 원대의 세금을 낸 만큼 국내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당국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들이 국내에 머물며 A씨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2016년 당시 A씨의 국내 체류가
140일이 넘을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생활관계 등을 구체적인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모두 주거를 가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우리나라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국내와 해외에 거주했을 경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딘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 의무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알리바바의 쌍10일 쇼핑 축제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알리바바의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선 수억 명의 구매자들이 몰려들어 한정된 수량의 할인 상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쇼핑 축제 개시 1분 36초 만에 거래액이 100억 위안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액은 12분 49초 만에 500억 위안을 넘어섰고 1시간 3분 59초 만에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5천억 원을 넘겨 지난해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함께 주변 이웃의 이익도 도모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좋은 일도 하면서 회사를 알차게 꾸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이런 가운데도 많은 이들이 사회적 기업 창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작은 작업 공간을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나오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장애인이 글을 쓰거나 밥을 먹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만큼 키워준 세상이 고맙다는 한 젊은이가 3명의 동료와 함께 시작한 일입니다. 장애 부모님들한테 보조기구 제작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하나 작게 하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보조기구를 자기가 제작할 수 있는 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예요. 지난 2007년 시작한 이런 사회적 기업은 올해 현재 2,3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이웃을 도우면서 회사도 잘 꾸려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만든 물건이 꾸준히 팔려야 하는데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관심이 여전히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제도나 법 관행에 굉장히 좀 얽매여 있는 그런 경직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기업이 몸을 사리는 요즘, 사회적 기업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택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울산의 관광 산업을 이끌어갈 전담 기구가 설립됩니다. 울산시가 출자해 재단 형태로 운영되는데 전시 컨벤션 업무까지 맡는다고 합니다. 김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은 울산의 최대 자랑거리였습니다. 10여 년의 흘린 땀으로 죽음의 강에서 되살린 태화강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태화강 일대에서 장관을 이루는 떼까마귀와 백로는 독특한 관광 자원이고 빼어난 영남 알프스는 산악 관광의 백미입니다. 울산시는 이렇게 다양한 관광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광 전담 기관을 설립합니다. 울산시가 실시한 관광 전담 기관 설립 찬반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1%였습니다. 관광을 주제로 한 기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일을 담당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짜는. 연구 용역 결과 2년 뒤 문을 열 전시 컨벤션 센터까지 운영할 재단을 설립한다는 겁니다. 시민공청회에서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공공 영역의 재단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관광과 컨벤션 2개 본부를 두고 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서비스, 컨벤션 운영과 마케팅을 맡는데 울산시는 이 재단에 10년 동안 1,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에서 그 재단으로 일정 금액을 출연하게 되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자체 관광진흥과 관련된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 관광 전담 기관은 행자부의 승인을 거쳐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생태 자원을 활용한 울산의 관광 산업이 관광 전담 기관을 통해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몇 년 전 포켓몬고라는 게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AR, 즉 증강현실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임과 교육, 예술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록 만들기를 좋아하는 은찬이는 요즘 살아 움직이는 블록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블록을 이용한 AR,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완성된 블록을 태블릿으로 비추면 유령들이 튀어나오고 태블릿을 움직이며 총을 쏴서 잡는 게임입니다. 게임 도중에 블럭의 버튼을 실제 돌리도록 하는 등 현실과 게임 공간을 절묘하게 섞어놓았습니다. 만드는데 재미도 느끼고 오프라인에서도 놀 수 있고 이렇게 게임으로도 놀 수 있으니까 하나를 사면 3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AR은 5G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TV의 홈쇼핑 화면을 비추면 판매 중인 상품이 나타나 만지듯 돌리면서 살펴볼 수 있고 전시된 예술 작품을 비추면 작품 속 금붕어가 살아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지도 대신 실제 거리 모습을 띄워놓고 AR로 만든 화살표로 길을 안내합니다. 통일 30주년을 맞은 독일에선 AR 기술이 사라진 베를린 장벽을 재현해냈습니다. 장벽이 있던 자리에서 태블릿을 들면 30년 전 탱크와 군인들이 나타나 냉혹했던 당시 모습을 눈앞에 그려줍니다. Verstehen, wie die Geschichte war. Und das Faszinierende, was ich finde, ist, dass wenn man das Handy weglegt, dann hat man immer noch diesen Eindruck, als ob diese Objekte da sind. 영화나 드라마가 그리는 증강현실의 미래는 더 놀랍습니다. 스마트폰도 필요 없이 스마트 안경이나 렌즈로 볼 수 있는 AR 게임은 디스플레이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주변 기술의 발전이 AR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위한 핵심 기술들, 즉 광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개발됨으로써 그 활용성과 시장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서비스의 확산으로 고품질의 AR 구현을 위한 통신 환경도 갖춰진 셈이어서 현실에 도전하는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구도심 지역은 길이 좁아서 교통이나 주차 공간 같은 기본적인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죠. 지자체들이 이런 곳들을 정비하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상권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새로 정비한 아스팔트 도로와 널찍한 인도. 보기에도 시원한 모습입니다. 특이한 건 차도와 인도의 넓이가 같아 사람들이 걷기에 편하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도로를 메운 주정차 차량으로 차량 통행은 물론 걷기에도 힘들었던 길을 깔끔하게 정비한 겁니다. 전신주가 없어지면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고요. 또 봄 돼서 중앙 화단에 꽃나무들이 심어지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도로를 정비한 구간은 맛집 등이 밀집한 상업지역 1.1km 정도. 벌써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오가는 사람이 부쩍 늘어 지역 골목 상권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주고요. 인도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수년 전부터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길을 새로 정비하자 지금은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차가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차도를 디자인하고 가로수를 새로 심고 간판을 정비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카페나 음식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 마을을 걸으면서 찬찬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상권도 활기차질 것 같습니다. 네. 옛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대학생을 추모하는 시위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홍콩 사틴과 툰먼, 정광호 지역 등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친중 재벌로 알려진 맥심그룹 계열의 체인점 센료 점포와 맥심이 운영권을 가진 스타벅스 점포, 중국계 기업 점포 등을 공격하고 사틴 지하철역에 기물을 부쉈습니다. 카오룽퉁 지역에서는 시위대 한 명이 경찰에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쳐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학생들과 노동계 시민들은 오늘 총파업과 동맹휴학, 상점휴업 등 이른바 3파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숨진 대학생에 대해 홍콩 경찰이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해야 한다는 망언을 해서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콩 명보는 지난 8일 저녁 툰먼 지역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대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바퀴벌레라고 소리쳤으며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해야 한다고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망언의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 당국은 관련 경찰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등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논의할 때 고성까지 오갔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여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22일 자정에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재검토도 가능하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은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 대화를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통합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계속 통합을 제의하겠다며 달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 대한 8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헬기 사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5.18 당시 조종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서 실제 법정에 나온다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등을 논의할 때 당 대표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여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15일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만찬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침체된 돼지고기 소비를 장려하자는 의미로 돼지 갈비구이와 막걸리가 준비됐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대화가 시작되며 급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 여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하자 다른 여야 4당 대표가 일제히 반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 대표도 맞받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황 대표에 대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 제기에 대해서 좀 감정이 격해서 고성이 다른 당대표 오고 갔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여야정 협의체의 복원입니다. 대표가 됐건 원내대표가 됐건 5당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가지고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기구입니다. 애초 분기당 한 차례 개최가 목표였지만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어제 만찬에 앞서 청와대 최고위 참모 3사람은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후반기에는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놓아줘야 한다고 말해서 이르면 다음 달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청와대 브리핑룸에 나란히 섰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날 열린 기자간담회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2년 반을 국가 시스템, 경제 패러다임,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이자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고 인정하면서 임기 후반기에는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내각 쇄신에 관해선 일단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청문회를 의식해 많은 후보군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도 동의한 사람들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 외에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노 실장은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의원 여러 명에게도 입각을 제안한 일이 있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서 쉽진 않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입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이낙연 총리나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교체 대상 국무위원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은 오는 23일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은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2년 반 임기를 함께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집권 후반기의 목표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추진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전쟁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했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2년 반의 과제로는 눈에 보이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언급했습니다.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남북 간 실질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언제 열릴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재검토 여지도 생긴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절충적인 지소미아 연장론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정책실장으로 취임 5달째를 맞는 김상조 실장은 성과가 확인된 정책은 강화하고 그렇지 않은 정책은 보완하면서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대입 개편, 부동산 시장 과열, 공유경제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필요한 결정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 모델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언제든 추가 지정에 나설 수 있고 자금 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특정 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 대화를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통합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계속해서 통합을 제의하겠다고 달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휴일에 열린 변혁, 즉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신당 추진기획단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발언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개혁 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아닌 신당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신감마저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름도 나왔는데 추진단은 안 전 대표가 추구하던 제3지대 역시 신당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돌아올 거로 생각한다며 12월에 만나러 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변혁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 대화도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당은 당내 통합기구인 가칭 통합추진단을 계획대로 이번 주에 발족하고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추진단 단장으로 내정된 오선 원유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계속 제의하고 함께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변혁 측 선언에 대해선 신당 추진단장이 신당 관련 얘기를 했어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인재 영입부터 보수 통합까지 번번이 어그러지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황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어젯밤 요란히도 쏟아지던 비가 밤사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까지 5mm 안팎이 이어진 뒤 금세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빗방울 정도만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에 비가 온 뒤 한기가 밀려오면서 수능일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금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 15도, 안동 16도, 대구 18도로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형 가구 매장인 이케아 고양점에서 소방장비 오작동으로 고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안윤학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가구 전문점 이케아입니다. 한창 영업 중이던 저녁 7시 10분쯤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무슨 이유가 없어. 더 물어볼게. 휴일 저녁 매장에 몰려든 고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건물 밖으로 몰려나가면서 극심한 혼란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경보 장비 오작동을 확인했고 영업은 곧 재개됐습니다. 고양 이케아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화재 경보기가 말썽을 일으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6시 20분쯤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재활용 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무재질 폐기물들의 불이 붙어 잔불 정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516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고 14톤 화물차가 빗길 운전 부주의로 교차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도 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가족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도 최근 정 교수 변호인단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 검찰 소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최근 골프를 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죠. 이 알츠하이머 주장은 핑계라면서 전 씨를 재판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헬리콥터 사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에 조종사들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처음으로 선 전두환 씨. 전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해 첫 재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알츠하이머로 건강이 나쁘다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에서 호쾌한 드라이브 샷과 정교한 아이언샷을 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울파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이에 따라 전 씨가 재판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두환이가 골프장에 골프를 쳤습니다.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이 못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구속시켜서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재판부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에 나오라고 했는데 건강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는 지장이 없다며 선고 전까지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헬리콥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을 이어갑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육군 항공단 지휘부와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증인 신청이 이루어져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경위, 그리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지난달에는 인공지능 AI 강국이 되겠다는 포부도 내놓기도 했죠.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에는 규제의 벽이 높아 보입니다.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 인공지능 개발자 모임 현장을 찾아 AI 강국을 천명한 날.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검찰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타다의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과도 겹쳤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책 혼선 속에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혁신 성장과 더불어 인공지능 정부로 가는 길에는 규제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알파고가 바둑 기록을 학습해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것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에는 사람이 축적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할 길은 사실상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지만 진전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안에 국회 통과를 가정한 계획인데 여당이 주도해 과도한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는 확실하게 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악용할 수 있으니 아예 활용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취지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은 5천 곳이 넘지만 우리나라는 110여 곳에 불과합니다. 제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새로운 먹을거리로 인공지능이 주목받고 있지만 규제의 문턱은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실제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혁신도 더딜 수밖에 없겠죠. 서둘러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한 한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내세운 대표 상품은 스마트 웨이팅, 쉽게 말해 원격 주문입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사업주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기 명단 관리도 간편해져 누적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주류 판매로도 발을 넓히려고 했지만 술을 통신으로 팔 수 없다는 규제가 약점이 된 겁니다. 신분 확인을 모두 이중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을 이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터넷 쇼핑과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주류로 스마트 오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이처럼 실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규제는 법안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국회 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이터 3법과 탄력 근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경제 법안은 각종 정치적 다툼에 밀려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에 칼자루를 쥔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보호되던 기득권을 법을 개정해서 없앤다는 것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어떤 권리의 침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크고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진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첫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16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오늘부터 총포압과 동맹휴학 등 이른바 3파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강렬한 저항을 이어가는 시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22살 대학생을 추모하는 시위가 홍콩 곳곳에서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Although we feel sad, we need to continue our movement. So we need to gather together and. 시위대와 사복 경찰 사이에 충돌이 격화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친중 재벌이 운영권을 가진 스타벅스와 중국계 점포 등을 공격했습니다. 젊은 대학생의 죽음을 홍콩 전역이 애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16살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소녀가 지난달 폭동 진압 경찰 4명에게 붙잡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 수술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측은 관련 주장을 부인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소문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시위 대학생의 죽음에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 당국은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학생과 시민들은 오늘 노동계 총파업과 동맹휴학, 상점휴업 등 이른바 3파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도 이어가기로 해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현지 시각 10일 군경이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라크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를 인용해 반정부 시위가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사망자가 319명으로 늘었고 15,00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가 앞으로 며칠 안으로 선거제 개혁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위대와 군경의 유혈 사태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칠레에서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아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BBC 스페인어판인 문도는 시위 격화 후 2주 동안 180명이 고무탄 등에 맞아 30% 가까이는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60%는 심각한 시력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자들은 경찰이 시위대를 겁주기 위해 바닥을 향해 고무탄을 쏴야 하는데 위로 향하고 쐈다고 말했습니다. 중남미 최장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대통령직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0일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 속에 3주째 시위가 이어지는 등 퇴진 압박에 거세진 데에 따른 것입니다. 2006년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로써 거의 14년 만에 건자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로 자리 잡은 알리바바의 쌍11 쇼핑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만에 16조 원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판매액을 기록하며 종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쇼핑 축제가 시작되자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갑니다.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500억 원어치를 파는데 1분 36초가 걸렸습니다. 지난해 2분 5초보다 훨씬 빠른 기록입니다. 거래액은 12분 49초 만에 500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 3분 59초 만에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오늘 자정까지 지난해보다 1억 명 더 많은 5억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래액도 지난해 35조 원을 뛰어넘어 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선 쌍11 쇼핑 축제는 지난 2009년 시작됐습니다. 숫자 1이 4번 겹치는 날이라 원래 독신자의 날이란 뜻의 광군제로 불렸는데 이를 알리바바가 쇼핑 축제일로 새롭게 탄생시킨 겁니다.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백화점 등도 할인 대전에 뛰어들면서 전 중국 차원의 소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의 이번 거래 실적은 중국 경제의 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로 민주당 경선 레이스에 뒤늦게 뛰어든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6%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가운데 5위권 진입에는 실패했으며 비호감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4%의 지지율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31%,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20%,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18%에 이어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6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1년에 한 번뿐인 오늘은 바로 소중한 우리 농산물 우리 것이 최고여 농업인의 날 오늘은 11월 11일 오늘은 11월 11일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저희에게 모든 고객님은 특별하지만 특수한 고객도 계십니다. 영하 2도여야 쾌적하다는 고객님, 미세한 진동도 있어선 안 되는 고객님, 엄청나게 큰 좌석이 필요한 고객님, 그 어떤 특수한 고객님께도 대한항공의 특별한 비행이 가능하게 화물 운송에 대한 혁신을 멈추지 않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펭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캐릭터가 인기입니다. 원래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로 태어났지만 어른들이 더 좋아합니다. 인기 비결은 거침없는 직설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BS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펭수. 직설적이고 당당한 태도에 댓글이랑 이런 거 보니까 조금 제가 걱정되니 너무 잘난 척한다. 편집을 잘하셔야지, 편집을. 공격적인 질문도 능숙하게 받아칩니다. 펭귄이 아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기자님은 사람이십니까? 어린이 캐릭터지만 어딘지 어른과 닮은 모습에 어른이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저요? 펭수 거예요? 당근이죠. 당근이라니. 우리 아빠가 쓰는 말이다. 이거는 비타민 C. 그리고 어쩐지 옆자리 직장 동료 같은 친근함이 이거는 느껴진다. 비타민 D. 펭수 캐릭터는 지난 4월 등장한 이후 단숨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팬카페가 생기고 팬 사인회를 연 데 이어 여러 방송사와 정부기관에서도 섭외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선배에게도 거침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서 20, 30대의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거절. 저는 저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배님 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상명하복의 이미지가 있고 또 접어줘야 되고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굉장히 자유롭게 말하고 기존 캐릭터들과 달리 유튜브와 접목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에 문화계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더 활용할 수 있는 분야나 콘텐츠의 영역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BTS와 같은 우주 대스타가 되고 싶다는 펭수. 어른들의 뽀로로라는 수식어를 넘어 문화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로 10년째 투병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내한 공연을 담당하는 공연 기획사는 부인 윤 씨가 최근 딸과 동생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알츠하이머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약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에 시달렸으며 최근에는 병세가 심각해져서 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딸 지니 씨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로 10년 차인 안송이 선수가 K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감격스러운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혜진 선수는 상금왕과 최저 타수상을 보태면서 시즌 4관왕에 올랐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첫 승에 목마른 10년차 선배와 루키 후배의 승부는 마지막 3홀에서 갈렸습니다. 한타 앞서가던 후배 이가영이 16번 홀에서 아쉽게 버디를 놓치는 사이 선배 안송이가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구면서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추격을 허용한 이가영이 이어진 17번 홀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승부는 선배 안송이에게로 기울었습니다.
프린지 밖에서 퍼터를 선택한 이가영의 판단 착오가 3일 내내 이어오던 시속 게임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결국 단독 선두가 된 안송이는 18번 홀을 파로 잘 마무리하면서 데뷔 10년 투어 237경기 만에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습니다. 앞선 대회에서 이미 대상과 다승왕을 확정한 최혜진은 공동 35위로 대회를 마쳤지만 경쟁자 장하나가 공동 8위에 그쳐 최저 타수상과 상금왕까지 시즌 4관왕에 올랐습니다. LPGA 투어 토토 저펜 클래식에서는 김효주가 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김효주는 마지막 날 6타를 줄이며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우승을 차지한 스즈키아이의 3타 부족한 14언더파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 10개월째 LPGA 투어 우승이 없는 김효주는 올 시즌 준우승만 벌써 3번째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21일 플로리다에서 개막하는 시즌 최종전에서 한국 선수 한 시즌 최다 승기록인 15승에 다시 도전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과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위해서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아부다비에 여장을 풀게 될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인 레바논으로 건너가서 14일 밤 10시 베이루트에서 중동의 복병 레바논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레바논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한 수 아래지만 8년 전 브라질 월드컵 예선에서 우리에게 2대1 패배를 안긴 전력이 있어서 절대 방심해선 안 되는 상대입니다. 벤투 감독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겠다면서 레바논과의 원정 경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스타일대로 결과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고승범의 활약을 앞세워 실업축구 내셔널리그의 대전 코레일을 따돌리고 FA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수원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결승 2차전 홈경기에서 고승범의 멀티골과 김민우, 염기훈의 릴레이 득점으로 코레일의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한 수원은 1, 2차전 합계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2016년 대회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월요일 아침입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지금은 충청 내륙 곳곳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5mm 안팎이 이어진 뒤 금세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도 빗방울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반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수능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수능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금요일에는 영하 2도로 서울의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으로는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하늘이 차츰 개겠고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은데요. 서울 10.1도, 안동이 7.5도, 창원 8.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7도, 포항과 울산 19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